네, 안녕하세요.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회 스위지더 경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와 주제 발제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이은정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수목원 한상국 연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자연유산국 박도훈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VIP 동물의료센터 조은주 기업부설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영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송준수 자연생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이문환 기후환경기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만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 발제를 해주실 분을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에 대해서 에코코리아 이은정 사무처장님의 주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에코코리아의 이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서의 시민과학의 역할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생물다양성도 어려웠는데 시민과학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시민과학이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제가 머물고 있는 단체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에코코리아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코리아는 생태와 생물다양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태교육과 생태보전, 생태관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태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서요. 생태교육, 생태보전, 관찰, 모니터링, 생태과학, 대중화라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단체에서는 한가하고 시민생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람사르 탐사대와 생태 스케치 활동, 회원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민이 알아두면 쓸만한 생물다양성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생물다양성입니다.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일까? 생물다양성이라 하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의 다채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채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모양이나 색깔이 다양한 것들을 우린 다채롭다라고 하고 그리하여 참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면 생물의 종류의 다양함, 이것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또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종의 다양성, 더불어서 종 이하의 수준에서 품종이나 변종, 아종과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유전자의 다양성, 더불어서 사막, 초지, 산지, 습지와 같은 서식지가 다양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생물 종들이 달라지는 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종의 다양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은 어디쯤 있을까? 보통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국가나 도시에서 생물 종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23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에 보면 2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6만 10종의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잘 보시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물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생물들의 서식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한반도의 생물은 10만 종 정도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물을 관찰하고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현재 6만 종에 머물러 있는 발굴 작업은 앞으로 10만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물은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물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이 사라졌고요. 큰악새, 독도강치, 따오기 같은 생물종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종이 24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태학자인 윌슨 교수에 의하면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주요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서식지와 생육지의 파괴, 그 다음에 외래 침입종, 오염, 인구 증가, 남획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손실은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에 의하면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77%의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 산림은 연간 650만 헥타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습지도 마찬가지인데요. 197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35%가 손실되고 있고 그 감소 속도 또한 최근 3배나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습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립생태원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국내 습지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습지의 건조와 그다음에 개발 압력에 따른 매립, 토지 이용의 전환, 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습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생태계의 위협, 이런 것들을 시민과학은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시민과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학은 사전적인 정의, 법적 정의, 학술적 정의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법적 정의에서 미국 쪽 보면 개인과 조직이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과정에 참여하는 열린 협력 형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학술적 정의를 보면 디지털 사물 인터넷 기반 시민과학 플랫폼 도구 모음을 활용한 과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시민과학은 크게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민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현우 박사님이 2013년도인가요? 시민과학에 대한 연구하시면서 자료를 정리하셨는데요. 아마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민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왔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있고 보고서로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첫째 공동체성을 들 수 있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생물 종들을 기억하는 공동체성을 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역은 흩어져 있더라도 다수가 다회 참여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참여성을 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동성을 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민 과학의 핵심이 그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하기 전에 우선 시민생태 과학의 방법론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생태 과학에서 지리적으로 널리 퍼진 자료를 다수가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재미를 가지고 생물들을 들여다봄으로 해서 이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재미를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장기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프로그램으로서 열린 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가 자유로운 과학이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지역 기반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 과학 프로그램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두꺼비 보호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의 원흥이 방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양서류 네트워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 두꺼비가 산란을 시작하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남에서 시작된 두꺼비 모니터링이 경기도까지 올라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거기서 모니터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이들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는 봄철 가뭄에 의해서 알이 건조화돼서 말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 지구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연대하는 생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민 생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스마트폰이 이제 큰 역할을 했을 텐데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즈음으로 해서 컴퓨터와 GPS와 카메라를 함께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시민 과학이 하는 활동들과 할 수 있게 된 무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록과 공유, 시민 보고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태 과학의 핵심, 그것이 바로 모니터링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학이 주로 모니터링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긴 시간을 두고 특정 대상의 전개 발달 과정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생태 모니터링이란 정기적으로 생태계의 변화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해석하는 것이다. 관찰, 해석. 그래서 시민과학 기반 생태 모니터링, 이것을 시민 생태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요, 중요하게 4가지 부분,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럿이 참여하고 여러 번 관찰하는 다회 관찰이 기본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필요한 대상 정도를 설정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면서 점차 과학성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획득한 과학적인 시민들이 획득한 데이터들은 시민과학 기록과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게 기록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 플랫폼인 네이처링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류관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이버드가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에코뱅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자연환경 조사나 내륙수치 조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에코뱅크의 데이터를
전문가들과 함께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을 관찰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K본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텐데요. K본 활동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네이터링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대상 정도를 정확하게 목표종을 설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기록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협업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그 종에 대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동료평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신뢰도가 높은 과학성들을 획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과학 플랫폼뿐만 아니고 이제 보고서로 제작이 되면서 많이 인용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고서 및 논문 사례로 좋은 사례로 보자면 저어서 동시 센서스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보고서인데요. 세계 저어세 동시 센서스 보고서는 홍콩 야생조류협회에서 150개 서식지에서 수백 명이 참여해서 저어새, 지구상에 남아있는 저어새 6,162마리 월동 개체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일 종의 생존 개체 수를 전수 모니터링한 좋은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었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인천 야조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 형식을 띠면서 보고서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연도, 저자, 관찰 사진, 결과, 참고 문헌까지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올리면서 인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 야조회에서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에서 큰 제비 갈매기 최초 관찰한 기록을 이렇게 보고서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학습지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장학습지를 20년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고서를 냈고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람사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보고서가 생태 모니터링 보고서가 결과물이 전 세계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장학습지 보고서를 쓴 팀이 바로 한강하구 시민생태 모니터링 팀입니다. 2002년 3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관찰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종을 선정해서 분석하고 이것이 습지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제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조사 계획 단계부터 함께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서 그 해의 목표에 모니터링 목표에 맞는 그 조사지 공동 야장을 개발함으로 해서 과학성을 획득하는 그런 것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학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고 난 뒤에는 장학습지에서 조류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그 조류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생물다양성 데이터 저널에 게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협업에 의해서 이런 과학 논문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학습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기념으로 만든 포스터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굴한 생물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는데 바로 이 시민 과학자들의 데이터들이 활용됐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경기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개발 압력이 높고 서식지, 생물들의 서식지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 시민 과학자들이 나서서 경기도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학에서 사실은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협동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방점으로 들리면서 기록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과학이 전문가와 협동해서 이런 기록들이 널리 공유되고 이런 확산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제 발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그 생물다양성 탐사를 통해 본 시민 참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의 한상우 이범 연구관님의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와보니까 별로 가볍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발표 자료도 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준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나 뒤에 분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산림청 공무원입니다. 산림청에 속해 있는 국립수목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약간 제 경력 부분이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버섯을 전공했습니다. 버섯 분류학자고요. 지우류는 이제 저희 이제 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같이 하는 분야고 지금은 현재 저는 이제 곤충 미생물 분류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이제 생물 탐사 관련한 것들, 특히 이제 바이오블리츠하고 관련된 것들하고 이제 저희 실 이제 곤충 파트에서 연구한 시민 참여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생물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버섯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이라고 불리는 바이오블리츠라는 것에 대한 저는 약간 홍보대사 같은 느낌으로 제가 항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분류학자다 보니까 뭐 생물군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종 다양성을 탐사하는 분류학자들, 특히 여러 분류군의 분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버섯 분류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뭐 10명도 안 남은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인원수만 남아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류학하시던 전공하시던 교수님들이 은퇴하시면 그 자리를 학교에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는 아이들이 찾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서 그 그러니까 분류학 교수님을 채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또는 생명공학이라는 이름 또는 인기 있어 보이는 그런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분야의 교수님들로 채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제 바이오블리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블리츠는 무엇인가? 아마 바이오블리츠는 아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있는 K본과 굉장히 유사한 생물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 바이오블리츠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바이오블리츠가 뭐냐면 바이오하고 블리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생물군이라는 뜻이고 블리츠는 이건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작전 갑자기 팍 치고 들어가는 그런 그 전쟁에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블리츠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생물 탐사 대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또는 뭐 생물 다양성 번개 또는 생물 식별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이오블리츠는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1996년에 닐스 월스 아쿠아틱 가든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다 그러고요. 거기 외에도 이제 미국, 뭐 캐나다 여러 선진국에 뭐 특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선진국 나라에서들 굉장히 오래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제일 처음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저는 2010년도부터 바이오블리츠를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14회째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되도록이면 15회차를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의 그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대상자들이 이 탐사 대작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린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성인들도 그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일반인들 어른들도 꽤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숲하고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제 관심도 하고 흥미도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워크 프로그램하고 토크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워크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이제 워크에서 걸으면서 탐사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트레일을 따라서 전문가라고 그 비전문가인 그 시민들이 같이 걸으면서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이거는 짧게는 뭐 1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거쳐서 뭐 산길을 걸으면서 생물에 대해서 탐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그 발견한 생물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종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토크 프로그램은 그냥 뭐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토크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 전문가가 나와서 비전문가인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어떤 생물들이 중요하고 그 생물의 의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의의가 있고요. 전문가에게는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전문가에게는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이제 생물을 조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 만나서 교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불 전문가하고 일반인들하고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남의 장을 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특정 동들을 찾아내거나 그렇게 되면 전문가에게도 굉장히 의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또는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 다양성 변화 또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생물군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탐사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육의 장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 프로그램하고 토크 프로그램 나눠져 있는데 이 바이오블리츠는 그 이름에서 나오듯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번개처럼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생물군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 분류학자들이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군들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곤충 분류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곤충 분야에 대해서 또 조류 저처럼 이제 버섯 분류학자가 나오면 버섯 뭐 그 외에도 뭐 물이 있으면 어류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겠고 거기 살 수 있는 뭐 저서 무척추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생물군들에 대한 24시간 동의 목록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생물군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말씀은 그 이은정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네이처링처럼 저희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왜 저희가 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아이내추럴리스트를 쓰게 됐냐면요. 아이내추럴리스트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왜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됐냐면 저희가 그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를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그 바이오블리츠 USA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담당자랑 저희가 컨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DB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내추럴리스트를 썼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이내추럴리스트를 쓰게 됐고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 아이내추럴리스트 전문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직접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뭐 또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이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특정 지역을 그 블럭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참여자들 거기다 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잘 안돼 잘 소리 나가나요? 네. 자꾸 끊겨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내추럴리스트에다 목록을 최종 산불로 네, 넣게 됩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아이내추럴리스트를 활용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칼리포건 렐릭투스라는 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종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종이죠. 누구나 다 아는 잘 모르시나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곤충종인데요. 이게 장수하늘소라는 종입니다. 이거는 지금 광릉숲에만 저희 사무실이 있는 광릉숲에만 특별히 보존되고 있는 그런 종인데 그 종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학명을 이렇게 딱 치면 대충 치면 학명이나 국명을 딱 치면 이게 목록에 여기 저절로 딱 뜹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뭐 특정 카메라로 찍게 되면 GPS가 있으면 그 기록한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저절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발견됐다, 여기 625 근처에서 이 장수하늘소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observation으로 해서 탁 제출하게 되면요.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네이처링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아마 비슷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찰해서 올리게 되면 전문가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 종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종이 맞습니다 또는 이 종이 아닙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종을 댓글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종이 맞게 되면 그 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사람 정도의 전문가가 이렇게 억셉을 해줘야지만 그 종으로 컨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그 종이
그 DB에 기록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작년의 경우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내추럴리스트에 등록된 관찰이 총 904개가 좀 등록이 됐는데요. 그 학생들과 또는 이제 일반인들 또는 전문가들이 같이 찾아서 총 이제 904개의 이 스팟이 찍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맵에 보이게 됩니다. 이 맵에 이 색깔이 있는 부위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GPX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간 것들만 유효하게 값으로 인정되게 되는 그렇게 결과값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례는요. 저희 그 수목원에서 하는 연구 과제 중에 일부에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오블리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그냥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직접적인 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분매개 곤충의 종보전 연구라는 저희 국립수목원의 연구 과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화분매개 곤충 조사단이라고 비워처스라는 그런 시민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가 같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뭐 선조사, 뭐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화질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그다음에 일단 잡아서 확인을 하고 또 사진 더 찍고 그다음에 다시 놔주는 그런 형태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서 계속적으로 잡아서 스위핑해서 잡아서 하면 그 개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놔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했던 기록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540건의 이제 화상 자료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벌목이 가장 많이 조사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 조사된 것들이 뭐 다비목, 뭐 노린재목, 딱장벌레목, 메뚜기목, 벌목, 사마귀목, 파리목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저희가 조사되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것들은 여기 이제 벌목에 해당되는 게 362점에 달하는 것들이 조사됐고요. 특히 이제 애꽃벌류, 그다음에 어려호박벌류, 호박벌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특이점으로 무엇이 있냐면 그 몰로타라는 미기록 그 꽃등이가 발견돼가지고 시민 과학자들이 이렇게 참여했지만 전문가랑 같이 동정을 하면서 미기록종들을 발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뒤에서 아마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실 텐데, 네, 이 사례를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화분매개와 관련된 식물하고 특히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이 다음과 같이 나왔거든요. 곤충이 1,885종이 식물 1,240종이랑 연결돼 있다라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됐고요. 이게 저희 연구 사업으로 이거는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빽빽하게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곤충 237종하고 식물 225종밖에 연결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평균 연결 중심성을 보니까 1.99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외국 전체적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200분의 1 가까이, 한 15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빅데이터만 가지고는 또는 문헌 자료만 가지고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식물과 곤충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사례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홍보 교육 역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지는 생물군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생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역할을 시민 과학자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온라인 빅데이터가 구축될 때고요.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더 생물들 간의 연결망이 빽빽하게 더 그런 자료들이 구축될 수 있겠다라는 글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논문들을 작성할 수 있겠다. 저희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례에서 보면 혹시 또 뭐 얻어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아까도 나왔지만 특정하게 이제 미기록종이라든가 신종 후보종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민과학자들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이 본다면 눈이 여러 개면 그만큼 보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니까 더욱더 많은 종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시민과학으로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제 이제 전문가 풀들도 굉장히 멸종 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어쨌든 정책들도 저는 들었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또 있어야지 시민과학들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 사례를 그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자연유산 국장 박도훈 국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아마 그 강화의 메아미를 그 발견한 사례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뤄진 일들, 그 자연유산 문화로 등록되고 했던 사례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주제 발제의 마지막으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존 사례 발표로 이제 주제 발표에서 이어서 해드리겠고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유산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제는 국민신탁의 시대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셔널 트러스트니까 영어라서 잘 와닿지 않는 생소한 용어라서 그 예전에 학생들 이렇게 뭐 문제 맞추고 하는 그 퀴즈 프로그램 있잖아요. 도전 골든벨. 거기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로 나왔다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게 어려운 용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미래 세대까지 영원히 보존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사서 그 소유권을 확보해서 다 같이 영구히 그것을 잘 가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운동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단체에 입문할 때 굉장히 와닿기 쉽고 원초적인 운동이라서 굉장히 막강한 파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2000년에 시작해서 이제 24년 되었는데 그동안의 이제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구성 요소는 일단 신탁 대상지. 이제 트러스트라는 게 신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 대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신탁자, 자산을 기증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확보할 재원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신탁자입니다. 민간인은 회비, 성금, 자산, 유산 기증 방식으로 신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을 출연해 줄 수도 있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공유 자산에 귀속을 시켜줄 수도 있고 사용권을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다 열려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제 연구 보존을 위해서 내셔널 트러스트죠. 시민 자산을 신탁받는 범국민적인 수탁단체, 국가의 통제나 사적 이익에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그 가치가 양도불능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내셔널 트러스트에 한번 들어온 거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네. 양도불능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본 그 원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제적으로 이게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발생 배경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제 1895년에 설립이 됐는데 인클로저 운동은 아니고 사실 현상인데 저기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 그 농사하는 농장 구역에다 하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서 이제 땅을 이제 자기 자산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지내고 나서 그 농촌의 빈농과 부농으로 양극화가 돼야 돼요. 양극화가 돼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땅이 없는 농민들은 공업화가 진행되니까 다 도시로 가게 돼서, 그래서 도시로 몰려든 그 농공인들이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공업화로 돼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도시 안에 정주 공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공유지를 어떻게 신탁받아서 사람들에게 정주 공간을 같이 나눌 것인가, 이 문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창립을 하신 3인방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박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개혁적 이념의 바탕을 실천할 활동이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적 소유자,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서 사적 소유이긴 하지만 다분히 시민 공공의 자산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의미가 시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신뢰가 생겨나는 운동. 그래서 국가나 특정 계급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운동의 주체 역시 시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금 전체 국토의 영국의 1.7%를 내셔널 트러스트가 확보하고 있고요. 연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650만 명 그렇게 돼 있고, 전체 영국 해안선의 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세계 내셔널 트러스트 기구 인토라는 이제 기구를 이제 설립을 해서 전 세계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생겨난 그런 단체들이 35개국 정도, 이렇게 150개 단체가 지금 연대로 돼 있고, 서로 지금 회원들의 주는 혜택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받을 수 있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성장 배경은 일단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1907년 내셔널 트러스트 법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국가법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양도 불가능을 천명했고, 단체가 임의로 토지를 매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전국적으로 이게 된 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확산되게 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따라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영국의 조세제도 특성상 상속세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높지만, 그러면 그 상속세를 상속하기 전에 이제 상속세를 물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셔널 트러스트에 신탁을 하면 자기가 계속 그 자산을 관리 권한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소유권만 넘겨주는 거예요. 용도 변경, 형질 변경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고액의 상속 증여세로 벗어나서 성주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기증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었고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막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할 때 그린벨트를 국가가 사야지 그러면 다 개인 소유 땅인데 임의로 그냥 동그라미 딱 그려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제를 반대하는 쪽들은 이제 주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시민들이 사자.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조금 처음으로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도 사주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재산권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으니까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걸 이제 시민들이 사주자 이렇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가 2000년 우리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006년에 먼저 우리는 빨리 국민신탁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021년에 국민신탁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국민신탁단체라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자격 취득인데,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법에 의해서 내셔널 트러스트 법은 지금 자연환경 국민신탁과 문화유산 국민신탁 두 법인이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각각 주무부서로 그래서 국민신탁법인이 있고요. 그동안에 국민신탁법인에만 국민신탁법을 적용하는 걸로 있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신탁단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시민운동하는 내셔널 트러스트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고도 이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2021년에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국민신탁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신탁 단체의 보존 자산은 법률에 의해서 보존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8개의 자연유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유산 8개 중에서 6개만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강화 매화마른 군락지가 이제 처음 시민유산으로 2002년에 확보가 됐고요. 동강 제장마을 5,000평의 토지를 소유해서 마을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 연천에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민통산 안쪽에 있는 두루미 서식지죠. 거기에 두루미의 쉼터, 먹이터 이것을 확보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 한가운데 지금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원흥위 방죽 두꺼비 서식지가 있고요. 내성천 범람원, 그리고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성남 야탑동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는 200평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땅값은 우리 시민유산 중에 제일 비싼 곳으로 경매에 나온 땅을 얼른 입찰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화마름이 꽃은 매화를 닮았고 줄기는 붕어마름을 닮아서 매화마름이라고 합니다. 멸종위 2급이고요. 기후변화 환경지표지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온도가 20도가 넘어가 더워지면 발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매화마름이 다 물에 녹습니다. 더워지면. 그러니까 논이라는 한 공간에 여름에는 벼가 서식하고 겨울에는 매화마름이 서식한다. 그래서 한 공간에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이제 서로 거름이 되어주는 관계죠. 겨울에 이제 담수가 되어야 물풀이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고 논에 이제 겨울 담수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초제 한 번 치면 완전히 박멸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벼재배를 꼭 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화마름 농법을 이제 매화마름을 보존하기 위한 농법을 따로 하고 있는데 무투입, 비료 투입 안 하고 녹비로 매화마름 자체가 이제 태양에너지 받아서 성장해서 비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쌀 소출이 해마다 나쁘지 않아요. 2002년에 이제 초지리에 있는 912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기증을 하신 것도 있어서 같이 매입을 했고요. 순수 시민 모금으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지 정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경지 정리를 하면 싹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흙을 까고 어떤 데는 흙을 덮고 그렇게 돼서 경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지 정리를 우리 논만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남사습지에 이제 등록이 됐고요. 이때 논습지 결의안이 이제 창원 남사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때 이제 남사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직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자체장이 이렇게 남사습지 등록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등록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물장오리 습지 같은 경우에 그랬고 오대산 습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남사 습지 중에서 습지 보호 지역이 안 되고 어떤 국내 보호 지역도 지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남사 습지입니다. 2010년에 이제 그 국제 매화마름 대회를 개최했는데 일본의 매화마름 보존하는 단체하고 중국의 매화마름 보존하는 학자 모셔가지고 국제 매화마름 대회도 했었고요. 2014년에는 매화마름 농법으로 매화마름 쌀이라는 상표를 이제 등록해서 매화마름 쌀을 이제 판매하는 강화 매화마름 협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현재 매화마름을 보존하겠다고 이제 보존 협약을 해서 매화마름을 키우고 있는 곳이 당산리, 저 강화도 북쪽 끝에 있는 논이고요. 월곤리라고요. 염화강 가운데 강화읍에서 있는 한강 하구 쪽에 있는 월곤리에도 있습니다. 초지리, 당산리, 월곤리 5,000평 정도 매화마름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산리 쪽입니다. 철책 너머로 북한 땅이 보이고요. 황해도 개풍이죠. 저기 이제 섬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게 해안 초소입니다. 해병대 해안 초소고요. 매화마름 꽃이 피면 논을 저렇게 하얗게 덮습니다. 이게 이제 5월달에 볼 수 있는 강화도의 풍경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 땅을 농어촌 공사가 여기를 사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일단 관리를 연구 관리로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습지 보호 지역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남사르 습지 중에서 유일하게 비보호 지역이고요. 시민 기부금을 통해 매화마름 서식지가 추가 매입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향후 보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강 제작마을 설명드릴게요. 동강댐이 백지화되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동강댐이 백지화된 다음에 동강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이제 동강댐은 없어졌는데 주민들은 갑자기 이제 댐 수몰 지역에 막 나무 많이 심어놓고 유실수 보상을 받았고 그렇게 했고 주민들도 찬반 갈려서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태 경관 보호 지역으로 탁 묶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위 금지가 많이 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동강을 좀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환경 2005년에 우리가 이제 시민 모금으로 동강의 제작마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큰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그래서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보다 왜냐면 등산객들 버스 주차하는 곳인데 강변에 그런 게 있는 게 동강의 전체 경관에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지었습니다. 생태주택 동강사랑 그리고 이제 동강 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박이나 펜션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제약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 물이 굉장히 이제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상류의 고랭지 채소, 밭농사 그리고 이제 축사 배관용에 비점 오염원의 유입 때문에 동강물이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기타 이제 상류 이제 도암댐 같은 경우에 쓸모없는 댐이 있어가지고 예, 동강 오염을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예, 같이 이것도 좀 해결해 볼 문제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강은 더 이제 추가 매입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인데요. 2007년에 실향민이신 신중관 선생님께서 연천에 임야를 12,000평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내셔널 트러스트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DMZ에 뭘 해보자. 거기 이제 임야인데 태풍 전망대라는 곳에 약간 밑에 있는 임야고요. 이제 근데 두루미가 사는 곳이 임진강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그래서 지금 민통선 안에 있는 횡산리 130번지의 두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960평이고요. 한 평에 11만 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11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수몰 지역의 수자원공사가 군남댐을 지을 때 매입하던 토지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우리가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돼서 한 평에 11만 원 책정을 해서 한 사람이 한 평씩 이렇게 좀 매입을 하자 해서 모아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2020년에 지정이 됐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도 2022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루미 숫자도 그동안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두루미 숫자가 690마리, 제두루미 숫자가 2만 마리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 3,600마리 두루미 중에서 꽤 많은 철원보다는 못하지만 철원에는 논숲지 중심으로 한 두루미 경관이 서식지인데 여기는 임진강이거든요.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훼손 위험 요인은 율무밭이 이제 두루미 먹이터거든요. 율무를 먹어요. 여기 두루미는. 그래서 율무밭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 그리고 민통선 내에 잦은 이제 개발 압력이 있죠. 그리고 정략적인 개발 공약이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되면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래서 민통선이 또 이제 막 북상해서 자꾸 이제 해제시키려고 하고 임진강 여기 두루미 서식지도 연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통선이 그 위로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여기도 핵심 보호 대상지를 더 추가 매입할 예정이고 국민신탁법 보전 협약제도 활용해서 지역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보전에 인센티브 주는 방식의 어떤 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흥이방주 두꺼비 서식지인데요. 여기는 법원, 검찰청, 충북 청주시에 들어갈 때 신도시로 개발될 때 여기 이제 두꺼비가 이제 막 몇만 마리가 이제 고령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개발될 때 여기 두꺼비 생태공원을 만들게 하고 두꺼비 이동 경로를 중에 핵심 이동 경로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매입하게 됐고요. 자산 소유자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 농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자산 소유자인데 우리는 한국예술트러스트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농지라고 하면 강화 매화마을 군락지도 농지거든요. 여기도 농지고요. 논습지입니다. 그래서 논습지, 농지 사단법인 한국예술트러스트 소유가 못 되기 때문에
국민신탁법인의 국민신탁 보전지로도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국민신탁 단체가 됐지만 농지 소유를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좀 고쳐줘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농지 소유를 직접 못하고 보호지역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신탁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2006년에 법률 이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민신탁법인이 2007년에 출범이 됐고요. 자연환경 국민신탁,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정기부단체라서 개인이 50% 그리고 법인의 100%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뀌었죠. 법정기부단체가 바뀌었습니다. 특례기부단체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도 부칙에 마찬가지로 국민신탁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보존재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됩니다. 우리 내셔널 트러스트에도 어디 이제 얼마 전에 일원동에 있는 그 대모산 임야를 기증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상속세를 못 내겠다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을 낼 돈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있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보존재산의 법적 보호인데 보존재산은 어쨌든 양도불능이라든지 개발이 안 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신탁법에는 장관 협의에 의해서 처분 및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안 되게 못을 박아버리면 법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됐습니다. 보존재산 확보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환경 신탁, 문화유산 신탁은 정부 지원을 받죠. 근데 우리는 시민단체라서 안 받기로 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이 운동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100% 회원들의 후원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평씩 모읍시다 그러면 모여들어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국민신탁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래서 21년에 국민신탁 단체 자격을 취득했고 환경부 농림부에서 국민신탁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법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 4월에 요청을 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개정안을 좀 발의를 국민신탁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다른 법들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2023년에 발의했는데 행안부가 반대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이게 이제 법안 개정이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많이 우리가 땅을 확보할까봐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가와 매화마른 군락지 포함해서 다수의 농지를 지금 보존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세법 개정, 그 법정 기부금을 특례 기부금으로 이제 법 변경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특례 기부금 단체가 안 됩니다. 특례 기부금 단체 딱 두 개 있어요. 사랑의 열매하고 바보들의 나눔, 김수환 추기경 그쪽 재단이죠. 딱 두 개만 특례 기부 단체로 돼 있고 지금은 자연환경 국민신탁도 특례 기부 단체에서 이제 안 돼서 그냥 공익 기부 단체, 일반 기부 단체가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학교, 국책연구원 공적 기관에만 특례 기부 단체로 이제 국민신탁법에는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그 OEC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이번에 채택된 게 어쨌든 2030년까지 30%의 보호지역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 보전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생물 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생물 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곳들은 이게 지금 OECM으로 좀 포함하는 방식의 이게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식지 보존 연결성 이제 증진하는 거,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하는 것, 뭐 정부 주도가 주류이지만 보호지역 외에 민간 거버넌스, 그러니까 주민 수용, 주민이 주체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OECM의 성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국가가 매입을 하겠습니까? OECM이라는 수단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이게 이제 OECM 확대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보호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포함해서 30/30을 달성하자. 지금 5차 생물 다양성 정책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 국민신탁이 지금까지 보존재산 실소유 면적이 14만 8천 제곱미터 되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도 14만 6천 거의 비슷하게 보존지역의 실소유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다 OECM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곳이죠. 그 외에 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 완충지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톤헨지라는 그 고인돌 있잖아요. 그 핵심 그 유산을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소유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일본 부지 정부 초원으로 돼 있죠. 아무것도 없죠. 거기 다 경관 보존을 위해서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 숲도 마찬가지로 사적 소유죠. 조계종 소유도.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넓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소유 지역인데 보호지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DMZ도 그렇죠. 생물권 보존 지역의 완충지로서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다 앞으로 OECM으로 확대해야 될 보호구역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호구역 확보 운영 유지 비용이라고 해서 OECM 재산세 감면하고 제가 부에서 했는데 과연 나라가 다 어떻게 그걸 확보하고 보존하고 관리 운영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라라는 거 방해만 안 하게. 예.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사적 소유도 아니고 공익에 기반한 소유라고 했을 때 세금 면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자체들도 특히 경기도는 관련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린벨트도 있지,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지, DMZ도 있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그런 것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탁법인의 전체 틀 안에서 지자체들도 시민들과 함께 OECM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조례를 지정해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런 거 국가가 안 해주면 좀 어쨌든 지방세 세수 문제잖아요. 이런 거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제와 사례 발표 2개를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협동화 작업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하고 시민 영역들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제조적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관주도형 혼자 갈 수 없는 영역이고 전문가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방식으로 저희가 이 문제들의
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후에 저희 정리를 해서 토론자들 모셔서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 토론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토론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동물의료센터 조윤주 기업부설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출생태교육연구소 한숲항영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송준수 자연생태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 두 개를 좀 들었는데요. 그 각자 영역에서 그 주제 발표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그 VIP 동물의료센터 조윤주 기업부설 연구소장님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윤주입니다.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초대를 받는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그 길고양이들은 생물 다양성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동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를 들을 때에도 그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이 있을 때 제가 좀 봤어요. 고양이 있나? 근데 고양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자리가 자리니만큼 생물 다양성 증진과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좀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 그리고 그 도시 안의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하고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방식을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길고양이, 반려묘, 들고양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얘네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사냥하는 여러 생태계들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그 수의사들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에서 동물복지위원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길고양이들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양이들을 번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TNR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만족스럽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 이 방법 자체가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갖게는 되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먹이 주는 활동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을 좀 많이 세우고 있고요. 방식은 중성화이지만 어떻게 많은 고양이들을 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수의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성화 수술이 효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다시 반증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몇 마리였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더니 줄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고 중성화 수술하고 난 이후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잘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개체 번식이 정말 줄어서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연구자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필요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캣맘, 캣데디라고 하시는 길고양이 돌보미들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그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드리면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문제 자체가 정말 그 시민과학의 힘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서울시의 길고양이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길고양이 서식 현황을 조사하면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한 지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고양이들을 확인하고 사진 찍고 각 개체별로 패턴을 확인하고 얘네들이 다음 해에 얼만큼 또 살아남아 있는지 중성화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 속도 자체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개체를 저희가 죽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2차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선책으로 TNR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개체의 번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것이 고양이의 그러한 동물 보호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지역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또 고양이가 더 많이 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중성화 수술뿐만 아니라 먹이 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요, 고양이 밥을 많이 주면 개체 수가 늘어납니다라고 하면 안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부정해야지만 밥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자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과학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얘기들은 먹이를 주되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주지 말고 일정한 양을 주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과의 그런 경쟁을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고양이들이 있다면 그곳에 먹이 주는 것을 좀 자제하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고양이들을 먹이로 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스티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활동 반경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지 말자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사료를 주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료를 절대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반대 입장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고양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곳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정말 조사를 통해서 그 고양이들을 빼내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충돌 방지 전략을 가지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통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하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계 표시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고양이들에게 좀 밥을 주는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길고양이들이 제가 바라는 거는 다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의 소유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고양이들은 우리가 최대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통하든 다 입양해서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고양이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양이를 또 유실하거나 유기했을 때에는 다 길고양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자라는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 집단 내지는 고양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역량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요, 과학적인 연구가 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정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충분한 자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지역사회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모으고요. 길고양이들도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복지도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주 기업부서 연구소장님의 생물 다양성과 연계된 길고양이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결국은 이게 길고양이가 야생동물하고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어쨌든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은 그 생물 다양성 저희가 진주운동을 했을 때 현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 길고양이가 문제 대상이 아니라 시민 과학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고 또 가정 내에 사실은 잘 성장할 수 있고 사실은 길러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촉진해 nem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의 실천 방향으로 시민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토론은 그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공충 생태 연구소의 한영식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숲 곤충연구소의 한영식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 지금 주제 발표나 사례 발표들을 쭉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생물 다양성 조사나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동감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소가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지금은 약간 종다양성 쪽의 모니터링만 더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측면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도 이제 전문가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지금 경기도 시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 동안 생물다양성 탐사를 계속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직접 탐사하고 또 생태교육 진행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도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시민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좀 활성화는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켜보면 이 시민과학자를 좀 전문적으로 좀 양성하는 그 양성 프로그램들은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시민과학자가 지금 현재 뭐 참여를 잘하고 있어요 하는데 동네에 몇 분만 참여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중요한 거는 시민과학자의 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좀 한정적으로 있어서 예전에 시민활동가 한 10여 년 전에 환경단체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분들만 활동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계시던 분은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그 시민과학자를 좀 전문성 있게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양성 프로그램들을 경기도가 좀 많이 시군별로 좀 지원을 좀 해준다면 시민과학자의 또 질적인 면도 있고 양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시민과학자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주제 발표나 사례 발표 보니까 대부분 그 종다양성 위주로 우리가 조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민과학자 활동인데 아마 이제 전문가하고 매칭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랫폼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해결적인 부분들이나 또 전문가가 다시 한번 맞는지 아닌지 그런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오늘 사례 발표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학자가 올려놓은 그런 기록물에 실제로 많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로 이제 소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군별로 지금 31개 시군이 이 지금 시민과학자 활동을 다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 만약에 뭐 A라는 시가 있으면 그 A라는 시에 과연 동물, 식물, 곤충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라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군별로 뭐 대표 산이나 아니면 대표 하천 아니면 공원 이런 어떤 특별한 우리 지역의 어떤 거점 지역, 핵심 지역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중심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시민과학자를 좀 양성해서 같이 그 부분들을 조사해 나가는 그런 서로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시민과학자 운동이 좀 탄력을 좀 받아서 쭉 가지 안 그러면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각 지역에 가보면 단체에 가보면 20여 명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또 20여 명이에요.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각 지역별로 뭐 시도별로
실제로 어느 종이 나왔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호종을 좀 지정을 한다든지 기대종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은 도차원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시차원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각각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그 민간 역량 강화, 시민과학자의 역량 강화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 위험 요인 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시민과학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과연 생태계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큰지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우리 그 주제 발표나 사례 발표 쪽에서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어떤 중요종이라든지 뭐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생태계 교란 생물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돌발해충 문제가 많아서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재작년부터 발생하는 게 러브버그가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2년차 되니까 더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 점점 확장된다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양주까지는 작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좀 볼 수 있는지도 시민과학자들이 나서서 시민으로서도 나서서 한번 조사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과연 돌발해충이나 생태계 교란 생물이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좀 파악해서 그 위험 요소를 좀 이렇게 낮춰준다면 그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환경적인 피해를 좀 보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즘에 살충제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한데요. 꿀벌도 지금 살충제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아서 더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살충제 지금 뿌리는 부분들이 너무 좀 무심코 뿌리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이 지역은 여기까지 안 쳐도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생물종이 한 6만 종 이렇게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2만 종이 곤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동물의 먹이원이 되는 거고 실제로 꿀벌도 꽃가루바지해서 식생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살충제를 뿌리는 거. 제가 시민과학 활동 활발하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살충제 뿌려가지고 이미 다 죽여놓고 시민과학을 한다? 조금 약간 어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도시 생태계 중심으로 지금 뿌리는 부분들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림드론, 농림드론 지금 모든 부처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드론 방제가 좀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자,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서식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좀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 모니터링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결국에 이것도 서식지 훼손하는 것도 시민과학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한 여러 가지 뭐 생물 다양성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면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간다면 아마 이 생물 다양성의 다양성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양성을 지켜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곤충 분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많이들 얘기하는 게 현재 곤충의 멸종 속도가 다른 동물보다도 한 8배 이상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지켜봤어요. 과연 살충제 때문일까? 도시 생태계 살충제 때문에 곤충이 줄어들었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전 지구적인 멸종 속도도 상당히 빠른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동식물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이런 가장 종류가 많은 종다양성 풍부한 곤충의 종수를 지켜나가는 이 살충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좀 급선무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시민과학적인 측면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부분에 많이 또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뭐 돌발해충이라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앞으로 좀 포럼으로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 씨
윤주익 소장님의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그런 시민과학 양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요. 또 살충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후에 포럼을 통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입니다. 저는 아마 한 20년 이상 환경정책, 특히 생물다양성 자연정책 쪽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기회가 있어서 한 10여 년 전에 이 시민과학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서를 한번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첫 번째 발제에서 발제자님께서 이제 제 연구 보고서도 좀 인용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라든가 토론이 굉장히 이제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민과학이 어떤 것이냐를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시민과학을 하는 활동들, 특히 이제 조사 활동들에 대해서 바이오블리츠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시민과학 활동들을 도대체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무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제 보호지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과학과 접속하면은 좀 뭔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민과학은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자연에서 하는 활동들 여러 가지 뭐 묶어서 이제 하는 이제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렇죠. 시민과학 정의를 보면은 뭐 여러 몇 가지 정의를 갖다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사물 인터넷, 뭐 플랫폼, 툴킷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이게 데이터가 모이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를 이제 조사를 갖다가 하는데 도와주는 이제 툴킷, 뭐 앱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들고 다니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은 핸드폰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그게 이제 무슨 통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거나 아니면은 뭐 무인 촬영기 같은 것들 이제 이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모니터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다음 시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몇백 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끝이죠. 근데 조사를 여러 번 하면은 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 있는 애호가 분들이라든가 그분 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뭐 이번에는 철새가 어디가 몇 마리가 오는지 좀 이렇게 보이면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실 도움을 갖다가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연환경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시민의 도움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이 전문가 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시민과학 활동은 전문가 조사를 좀 보조하는 그런 수단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조사의 원래 시발점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자연환경조사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본따서 1980년대부터 우리가 자연환경조사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당시에 자연환경조사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이제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학자들 숫자도 이제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밝혀진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는 쪽으로 단계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2010년대 초반에 그 일본 환경성을 갔습니다. 그때가 딱 말하자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끝났을 때였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나니까 일본 환경성에서 자연환경조사 예산을 갖다가 왕창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 2억엔에서 3억엔이에요. 2억엔에서 3억엔이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걸 갖고 일본의 전국을 다 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전체 일본에서 모니터링 사이트를 갖다가 1000군데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중에 한 800군데, 80% 정도는 시민들에게 맡깁니다. 아예 돈도 주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에 자주 나가가지고 아니면 딱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꽃이 개화를 할 때 지금 몇 개가 개화를 했는지를 갖다가 보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만 하죠. 나머지 20% 정도만 전문가들이 이제 나가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에 동식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 주로 이제 나가서 보는 건 식생 같은 겁니다. 이제 식생은 평가를 해가지고 식생의 등급을 매기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는 전문가들이 나가가지고 보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쓰는 예산이 일본에서 쓰는 자연환경 조사에 비하면은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예산을 갖다가 씁니다. 그럼 일본만큼 우리가 그럼 잘 하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16년에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의 3차 기획에다가 우리는 그러면 사이트를 한 500개쯤은 하자. 그리고 이 시민과학으로 이제 전환을 하자라고 넣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공무원분들은 사실 상당히 인식을 하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게 전문가 집단이 그걸 아직은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생물을 틀린다는 거예요. 오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시민과학은 뭐라면 아까 이제 바이오블리티 같은 거는 이제 하고는 좀 다르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딱히 정해진 이런 생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센다든가 뭐 이제 출현 시기를 본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동정 자체가 필요 없게끔 이렇게 시민과학 조사자에 대한 업무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민과학에 대해서 또 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 시민과학이 어떤 부분을 좀 대체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기도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그 중에 이제 애호가 분들도 많고 자연환경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서 시민과학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지 못하면은 다른 지자체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보면은 경기도가 이 생물다양성 조례도 있고 그다음 생물다양성 조례 안에 보면은 경기도 생물다양성 센터라는 걸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법적인 기반도 지금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생물다양성 센터가 제대로 설립이 돼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생물다양성 센터가 사실 해야 될 일들은 시민들이 나가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 데이터가 좀 쌓이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 경기도 시민들의 자료가 말하자면은 시민이 구축하는 자료가 경기도의 공공 데이터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 시민과학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경기도의 자연생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활동하실 수 잘 지원해 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틀거리들이 사실은 첨단 도구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방면에 이런 지원들의 체계들은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양성자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자체가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여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들로 관심 갖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자리를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도 기후환경 정책과 송준수 자연생태 팀장님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연생태 팀장 송준수입니다. 저희 올해 우리과 자연생태팀에서 이제 가장 그 역점을 두는 부분도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 도민 인식을 확산하고 또 시민 과학자를 비롯해 민간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 요걸 좀 최우선으로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물 다양성 증진에 위한 도민 인식 증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올해 경기도 기대종 31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캐릭터화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그 포켓몬 띠부띠부실처럼 경기도에서 잘 관찰되고 어떤 생태질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기대종들로 이런 캐릭터들을 개발해서 이 도 생물종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아이내추럴리스트 같은 건데 좀 더 그 사용자 그 편의 중심의 그 경기도 생물 다양성 탐사 앱을 하나 론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러니까 이용자는 사진을 찍기만 하면 그 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오블리츠 같은 경기도 생물 다양성 탐사를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는데 종전까지는 매년 한 개소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 31개씩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1개소는 바이오블리츠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10개소는 저희가 도내 그 생태 우수 지역에 대해서 시민과학자 중심의 그 탐사단을 구성해서 좀 중점적인 탐사를 매년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 생물 다양성 탐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성 탐사 앱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요걸 그 생물종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7월에 이 자연생태 팀장으로 와서 개인 자격으로 이 생물 다양성 탐사를 몇 번 그 주말에 참석해서 해봤는데 설명 들으면서 볼펜이랑 종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있으면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그 받은 데이터들은 저희가 또 분류해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떤 민간 역량 강화나 이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생물 다양성 센터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 경기도 정책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실은 표현이 될 수 있게 생물 다양성 탐사 앱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시민과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셔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노력과 내용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물 다양성 그 시민과학에서 중요한 방점으로 시민 인식 증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또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토론회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런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게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학습의 계기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포럼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민간학
전부 좀 참여를 해서 시민과학이라든가 이런 생물 다양성 운동에 대해서 향후 사실은 경기도 전략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뵀으면 하는 바람을 정하면서요.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프로에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